네, 2021년 9월 4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한미 정보동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의회가 한국 5개의 눈, 오한이죠. 오한 정보동맹인 Five Eyes, 5개의 눈입니다. 줄여서 FYEY라고 합니다. FYEY에 참여하라.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9월 2일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는 2022년도 국방수권법안 NDAA를 찬성 57, 반대 2로 가결했습니다. 이 국방수권법안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법안 때문에 미국 대통령은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미국이 전쟁을 하려면 미국 상원에서 전쟁을 결정해 줘야 돼요. 선전포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대전은 선전포고 하다 보면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바로 개입을 해야 되는데 바로 국방수권법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법안인데 이 법안을 내년도 법안을 1년짜리 법안이죠. 하원 군사위원회가 통과시켰습니다. 근데 이 NDAA에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고 Five Eyes에 한국과 일본, 인도, 독일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라. 한국과 일본, 인도, 독일 네 나라를 추가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겁니다. 하원 군사위원회 산하에는 정보특수공작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특수공작하고 정보가 합쳐서 우리는 그냥 정보라고 표현하는데 미국은 정보특수공작이라고 표현했네요. 이 공작은 영어로 오퍼레이션입니다. 군사 분야에서는 작전이라고 쓰이죠. 여기에는 미국 국가정보국 ODNI가 있죠. 거기에 국장이 있습니다. 국가정보국 국장은 이 네 나라를 Five Eyes에 포함시킬 경우 이점과 한계점 등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내년 5월 20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적은 뭐냐?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위협이 퍼지고 있다. 기존 Five Eyes 참여국뿐만 아니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의 신뢰 범위를 넓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Five Eyes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의 세계에서는 비밀스러운 조직이었는데 5개의 눈입니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미국, 영어를 쓰는 5개 나라로 구성된 정보 동맹체입니다. 이 시장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호주와 캐나다, 뉴질랜드는 영연방으로 영국과 하나였죠. 그때 영국은 굉장히 큰 나라였습니다. 이 네 나라를 영국으로 보면은 이 Five Eyes는 간단하게 영미 정보 동맹이 됩니다. 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1939년에 독일이 폴란드를 치고 1940년에 독일이 프랑스를 공격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아직 미국은 참전하지 않았죠. 이때 영국이 같은 영어를 쓰는 미국과 어떤 신호,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정보를 잡으면 알려주고 하는 신호정보 협약을 맺습니다. 이게 블래칠리 파크라고 합니다. 이 블래칠리 파크는 영국에 있는 유서 깊은 저택 이름입니다. 이곳에서 미국과 영국이 신호정보를 서로 교환하자는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블래칠리 파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약칭이죠. 네. 그냥 이름도 없으니까 이 저택에서 제 저택 이름을 따서 그냥 협약 이름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있다가 영국의 처칠 총리가 미국에 가서 미국도 나치와의 전쟁에 참전해 달라고 요구해서 미국이 그렇게 하겠다라는 동의를 받는 1941년 대서양 헌장이 발표됩니다. 그러고 나서 미국이 이제 참전을 준비하면서 이 협약은 계속 지켜집니다. 그리고 이제 미군이 대규모 참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노르망디 상륙을 준비하던 1943년 5월 17일 미국과 영국은 서로 통신 정보를 교환하자는 협정인 브루사를 맺습니다. BRUSA 협약을 체결합니다. 이게 영국이 브리튼이죠. 여기서 BR이 왔고 미국은 BRUSA 협정을 맺습니다. 이 협정을 맺고 이제 두 나라는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1945년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1946년 3월 5일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이죠. 미국의 NSA, 이게 미국의 CIA보다 더 큰 미국 최대의 정보기관입니다. 국가안보국이라고 하죠. 하고 영국의
GCHQ는 영국이 뭐라고 해야 되나? 뭐 국방부라고 해야 되나? 전쟁성이라고 해야 하나? 그 두 기관이 UK-USA 보안협정을 맺습니다. UK는 United Kingdom, 영국이죠. USA는 미국이죠. 네, BRUSA나 UK-USA는 똑같습니다. 그 공식적으로 정부가 협정을 맺고 그걸 근거로 파이브 아이스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 협정은 어떻게 맺는가 하면은 맺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은 1945년 전쟁이 끝나기 직전에 영국에선 처칠 총리가 재선에 실패하죠. 그래서 야인이 됩니다. 그러한 처칠이 46년도에 트루먼 미국 대통령의 고향인 미주리주를 방문하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학에서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아이언 커튼. 동유럽의 유서 깊은 나라에 공산화된 나라들이죠. 유서 깊은 나라의 도시에 철의 장막이 쳐 있다는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미국의 대소련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라. 소련은 2차 대전 때 미국, 영국과 한편이 돼서 독일과 싸운 연합국이지만 전쟁 끝나고 나서는 적이 되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를 합니다. 이때 그가 한 연설 중에 또 하나 유명한 것이 영어권 민주주의 국가들이 협력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 한 소련 세력과의 갈등은 뜨거운 전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소련을 적으로 봐야 된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UK-USA 협정이 체결됩니다. 이때쯤 이제 캐나다하고 호주하고 뉴질랜드는 영국에서 영연방이긴 하지만 더 독립적인 나라로 돼가죠. 1946년 영국에서 사실상 독립을 하게 되는 캐나다가 48년에 이 협정을 수용합니다. 56년에는 호주와 뉴질랜드도 이걸 수용합니다. 그래서 파이브 아이스가 이 세 나라가 확실하게 참여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1950년 6.25 전쟁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이때는 파이브 아이스는 주로 영국이 있는 유럽을 지키기 위한 거라서 소련과 동구권 국가를 감시에 주력했거든요. 근데 6.25 전쟁을 계기로 아시아가 있는 동쪽으로도 감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노든의 폭로로 알려진 그 유명한 애슐론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애슐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 비밀 정보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과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말고 정보만 다루는 가상의 사이버처럼 그런 정보인데 이건 비밀입니다. 그런 가상의 정보가 있다는 그런 사업명, 코드명, 우리 국정원 같은 데서나 북한도 그렇고 누구 간첩을 에이전트를 하나 임명하면 그 사람 이름을 쓰지 않고 흑금성, 봉화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암호를 하나 줍니다. 코드명. 그렇게 준 거죠. 가상의 정보명이 애슐론입니다. 여기에 바로 이 파이브 아이스가 참여합니다. 처음에는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의 외교, 군사, 통신을 감청하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60년대 후반에 시작됐고 71년에 공식적으로 애슐론이 시작됩니다. 이 애슐론은 미국 등 5나라가 참여했지만 미국법도 적용되지 않고 영국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NSA, 미국의 NSA에 이제 참여했던 에드워드 스노든, 나중에 애슐론을 공개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은 이 애슐론을 움직이는 5개의 눈, 파이브 아이스는 자국의 법에 저촉되지 않는 초국가적 정보기관이었다. 그렇게 증언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애슐론은 1990년대 후반에야 대중에게 약간 알려졌고 미국 의회하고 유럽 의회에서 논쟁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노든이 공개하면서 더 한번 유명해졌죠. 이 파이브 아이에서 다루는 거는 신호정보. 주로 이제 각 나라가 거리가 머니까 무선으로 정보를 때리잖아요. 그걸 잡아갖고 거꾸로 푸는 겁니다. 그것을 시작했다가 점점 넓혔죠. 그래서 인간 정보, 예를 들면은 공작원이 다른 나라에 들어가서 캐온 정보, 또 상대방에서 넘어온 사람을 잡아서 얻은 정보, 그 다음에 우리가 위성을 띄워서 상대를 살펴봤을 때 찍은 정보, 이미지 정보죠. 그 다음에 그런 이제 위성사진 정보, 지오 인텔리전스, 휴민트, 이걸 다 서로 교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2001년에 미국이 9.11 테러를 당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하게 되면서 이 파이브 아이즈는 보다 더 감시 능력을 강화합니다. 이 표를 봐주십시오. 이게 파이브 아이즈에 참여하는 5개 국가의 정보기관을 다 모아놓은 겁니다. 이 표의 제일 밑에 미국의 정보기관이 나오는데 미국은 현재 18개의 국가정보기관이 있습니다. 미국은 18개의 국가정보기관이 있는데 그 중에 5개만 참여합니다. CIA, FBI, NSA. NSA는 신호정보를 하는 걸로 굉장히 대단한 조직이죠.
가장 큰 정보기관이죠. 그 다음에 DIA, 미국의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입니다. NGA, 미국에서 띄우는 위성들이 전 세계를 감시하지 않습니까? 그 찍은 정보를 위성 찍는 데가 NGA입니다. 이렇게 여러 각 나라 5개 나라의 정보기관이 참여한 이 파이브 아이즈는 이라크 전쟁을 2003년에 미국이 감행할 때, 그때 이라크가 WMD를 갖고 있다는 게 이제 미국이 공격을 한 이유인데, 그게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굉장히 사전 조사할 때 시끄러웠거든요. 그때 유엔 무기 사찰관 할리 블릭스가 있다 없다 그랬습니다. 때문에 그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파이브 아이즈가 집중 감시했고요.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을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영국 요원들이 철저히 감시해서 서로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해외정보부 SIS, MI6죠. 그리고 미국의 CIA는 리비아의 통치자 가다피를 감시하기 위해서 서로 파트너십을 믿고 서로 정보를 교환했습니다. 이런 파이브 아이즈는 최근에는 중국 통신회사인 화웨이를 잡는 데 주력했습니다. 2018년 12월 1일 화웨이의 임원인 멍완 쪼우가 밴쿠버, 캐나다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체포됩니다. 캐나다에서. 그리고 미국으로 넘겨져서 사기 및 음모 혐의로 기소가 됩니다. 캐나다가 미국에 협조한 거는 파이브 아이즈였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거기에 대한 반발로 캐나다 국민 2명을 체포했습니다. 중국에서. 바로 이 사건은 중국 공산당 지도부하고 파이브 아이즈 간의 직접적인 충돌이었죠. 그리고 몇 달 동안 미국은 중국과의 기술 교류에 제한을 굉장히 가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오지 네트워크에서 화웨이 기술을 완전히 뽑아내버렸고요. 대한민국도 이때쯤에 화웨이 장비를 대한민국 군부에서 완전히 빼냈습니다. 뭐 소리 없이 넘어가서 그렇지 그때 우리 군에서는 중국 화웨이 기술이 들어와 있는 걸 제법 들어와 있었던 걸 다 뽑아냈죠. 그러나 이때 뉴질랜드는 중국과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이거 못하겠다고 해서 반발한 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응으로 2021 올해 4월 중국 황부시부는 파이브 아이즈 국가의 기업인이 중국에 방문하면 중국의 국가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가 모니터링 할 거다. 다 어디로 움직이는지 신고해야 된다라고 밝혔고, 파이브 아이즈 국가를 방문하는 중국 요인들은 중국을 떠나기 전에 반스파이 교육을 받고 외국 인사 누구를 만났는지 당국에 보고해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파이브 아이즈가 이런 기관입니다. 근데 이런 파이브 아이즈가 지금 확장을 몇 차례 시도했습니다. 프랑스 잡지인 로브스, LOBS인데 거기에 따르면 2009년에 미국이 프랑스에게 파이브 아이즈에 참여하라. 그러면 식스 아이즈가 된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프랑스 대통령이 사르코지인데 사르코지는 UK, USA에 서명한 동맹국과 같은 지위를 준다면 가입하겠다. 파이브 아이즈랑 똑같은 지위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가장 큰 정보기관 NSA의 국장은 동의했지만 CIA 국장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승인하지 않았고 그래서 프랑스도 참여를 거부한 바가 있습니다. 2013년에는 독일이 파이브 아이즈에 가입하는데 관심이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싱가포르, 한국, 일본이 파이브 아이즈와 협력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금 파이브 아이즈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실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해서 5+3가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의한 거지만 5I는 프랑스, 독일, 일본을 파트너로 삼아서 2018년부터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5I 플러스 3에는 프랑스, 독일, 일본이 참여합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으로 5IS 플러스 3이 있습니다. 5IS는 프랑스, 일본, 한국, 아까 독일을 빼고 한국을 집어넣었죠. 프랑스, 일본, 한국을 북한의 탄도미사일, 북한의 핵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정보 조직으로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5IS 플러스 3을 이미 가동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와 관련해 주목할 것이 한일 정보 보호 협정입니다. 이 지소미아라 그랬죠. 지소미아의 풀뜻은 General Secretar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일반 군사 안보 협정이라 그래야 되나요? 사실 군사 보호 협정이라 해야 되나요? 어쨌든 2016년 11월 23일 박근혜 정부 말기에 발효가 됐습니다. 그 전에 한국과 일본은 2014년에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약정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만 미국을 거쳐서 한국과 일본은 교환했는데 2016년에
한일 간의 지소미아를 맺음으로써 바로 직접 교환하게 됐습니다. 근데 2017년에 반일의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죠. 위안부 문제를 내걸어갖고 박근혜 정부가 했던 걸 다 취소해놓고 또 나중에는 취소 안 했다고 오리발을 내밀었죠. 아주 웃기는 아주 작태를 벌였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이 징용공들에 대해서 뭐 어쩌고 하라는 또 희한한 판결이 나오게 해서 그 판결을 지금 또 다른 법원들이 다 뒤집고 있죠. 이렇게 나오게 한 바람에 일본이 반발해서 2019년 8월 22일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품목 제한을 해버렸죠. 여기에 대한 반발로 문재인 정권이 협정을 1년 단위로 수명이 다하니까 폐지하려고 했다가 미국의 엄청난 압력을 받고 실패한 상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파이브 아이즈는 나인 아이즈로 불리는 측면도 있습니다. 파이브 아이즈에다가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 노르웨이를 추가시킨 게 나인 아이고, 이 나인 아이에다가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을 넣으면 14개의 눈이 됩니다. 이런 나라들이 시긴트, 즉 신호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있다 이겁니다. 참고로 우리하고 파이브 아이즈하고 대한민국 관계를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기관은 많은 사람들이 국가정보원으로 알고 있지만 저는 3-7 부대로 봅니다. 한미 합동연합부대인데 북한에서 나오는 모든 신호정보를 캐치합니다. 우리나라에는 3-7 부대, 미국에서는 이게 하는 게 NSA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NSA가 한국에 지부를 둔 게 서스라 K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서스라 K는 상당한 자금을 대고 그 자금을 받아서 우리 3-7 부대가 전방에 이렇게 통신탑을, 감청탑을 세워서 북한에서 오고 발생하는 모든 통신 정보를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주면 미국과 같이 분석해서 하는데 이것이 사실상 5아이스 플러스 3에 해당되는 거죠. 서스라 K하고 우리 3-7 부대와의 협조는 굉장히 단단합니다. 자, 미국의 군사 문제는 상원이 결정합니다. 왜 그러냐? 미국은 50개 나라로, 주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나라로 구성된 유엔 같은 연방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각 나라의 이해관계가 다 결합되는 게 상원이고 미국 국민들 인구수에 따라 대표를 뽑는 게 하원입니다. 하원은 미국 국민의 의견이고 50개 나라의 의견은 상원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상원이 더 우월합니다. 그래서 상원이 NDAA를 결정한 거가 우선이 되죠. 하원도 이번에 결정을 했지만. 그래서 NDA가 상원이 결정한 미국 대통령은 받아들입니다. 그 거부권은 행사할 수 있어요. 과거에 한번 트럼프가 거부권 했는데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원은 더 외교 안보적 군사 문제를 다루니까 아마 하원이 한 것과 거의 같은 NDA를 다룰 겁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은 뭐냐? 미국의 상원이 군사위원회에서 네 나라를 포함시켜서 나인 아이스를 만들어라 그런 건데, 그죠? 한국과 일본, 독일, 인도를 집어넣어서 나인 아이스를 만들어라. 그걸 검토하라 하고 국가정보국장한테 지시를 한 겁니다. 이게 만약에 한국이 참여한다 그러면 이거는 한미 군사동맹보다 더 강한 정보동맹에 가입하는 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북한과 중국에 먹힐 가능성은 제로가 될 겁니다. 한국에 막대한 정보 자산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그것이 중국으로 넘어가도록, 북한으로 넘어가도록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한미연합사가 있는 것보다도 더 단단한 안보 시스템이 될 겁니다. 덕분에 중국과는 큰 마찰이 일겠죠. 그러나 그 마찰은 현재 미국과 중국, 미국과 일본이 겪고 있는 마찰에 비하면 작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버텨낸다면 결국 한국도 견뎌낼 수 있을 거라고 좀 봅니다. 그리고 이 파이브 아이즈에 인도가 참여한다면 중국은 상당히 골치 아플 거예요. 인도가 티벳의 달라이라마 세력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반중 외교 동맹체로 쿼드가 있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한 건데 여기에 쿼드 플러스를 하려고 하는데 한국 참여가 확실해지겠죠. 그래서 파이브 아이즈를 나인 아이즈로 만들기 위한 검토를 미 하원이 해라라고 지시했는데 한국이 참여할지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바야흐로 지금은 미소 냉전이 1991년에 끝나고 이제 30년이 지났나요? 미중 냉전이 첨예한 시대로 갑니다. 다시 냉전입니다. 이럴 때는 어디에 줄을 서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잘 서야 됩니다. 아마 미국은 중국 공산 정권이 붕괴될 때까지 중국을 밀어붙일 겁니다. 소련처럼 무너져서 민주정권이 들어서도록. 민주정권이 들어선 러시아도 미국의 위협이 되는데 공산국가는 얼마나 위협이 되겠습니다. 소련을 붕괴시키기 전에 동유럽 공산국가들이 붕괴했거든요. 마찬가지로 미국이 중국 공산정권을 붕괴시키려고 할 때 아마 북한의
공산 정권도 붕괴시키려고 할 겁니다. 이 미국의 국가 목표가 되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하나 유심히 보셔야 될 게 어제 있었던 민주당 경선 충남 대전 지역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이재명 씨가 1위를 했습니다. 아마 과반수를 하면서 결선 없이 바로 대통령 후보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면 한미 마찰이 굉장히 심할 거로 봅니다. 그가 지난번에 발표한 안보 설명을 보니까 한미동맹과 북핵 문제, 군사 문제에는 뭐랄까 젬병이라 그럴 정도로 모르는 사람이더만요. 아이디어가 없어요. 그냥 문재인 노무현 노선을 맹종한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안보가 뭔지도 잘 모르는 거죠. 사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이재명 캠프에서 여러 군인들을 상대로 좀 이렇게 와달라라고 하고 있는데 뭐 가실 분들이 있겠지만은 많이 안 간다고 하면서 이분은 그냥 이쪽은 그냥 공란으로 내버려두고 국내 정치에 대한 인기로서 그냥 쭉 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면은 나인 아이즈 문제라든지 쿼드 플러스 문제가 나온다든지 하게 되면 한국은 좀 당황할 수 있겠죠. 네. 제 관점은 그렇습니다. 파이브 아이즈 세계 군사 정보 동맹이 춤을 추는데 한국을 오라라고 미국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 할 것이며 다음 정권은 어떤 응답을 할지 지켜보시면서 세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